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제강점기 파트 중에서도 1920년대 일제 통치와 독립운동 부분이 이어서 30년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주제 39번이고요. 1920년대 이제 넘어와서 일제 통치와 독립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5년 정도 있고 10년, 10년, 10년 단위로 크게 몇 번씩 바뀌게 되는데 1910년대가 무단 통치였죠. 총과 칼을 가지고 통치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통치 방식이 변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화 통치. 여기 앞에 옆에 부분의 날개에 스토리 미리 보기 부분에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가 문화 통치를 실시한다. 앞으로 조선인의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쓸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친일파 양성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진짜 위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1운동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힘을 줘서 눌러가지고 통치를 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커다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여기다가 겉으로라도 당근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눌러서만은 되지 않겠구나.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1910년대보다는 더 나아지게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친일파를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눈속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근을 주는 건데 당근도 정말로 오롯이 우리한테 주는 당근이 아니고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 알죠? 그 바보 원숭이 이야기인데 사실 뭐 주는 건 똑같아요. 주는 건 똑같은데 마치 뭔가 좋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조삼모사 방식이 바로 문화통치인데요. 문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좀 애매하죠. 정말로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증진시켜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에는 3.1운동이 있어요. 3.1운동이 있어서 식민통치에 대해서 강력한 방식의 식민통치로는 한국인들을 완전히 통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론이 너무 또 악화되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게 한국을 통치한다는 게 해외에 또 알려지게 되니까 국제적으로 여론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 왔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안 되겠다. 이거 겉으로라도 좀 바꿔 보이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친일파 양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저렇게 큰 단위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일제가 문화 통치를 조금 해줘가지고 어떤 일정한 혜택을 제공을 하면 여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차라리 어차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면 일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치를 하고 일정 부분은 타협하자라는 지식인들이 등장을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건 자명하니 그냥 어느 정도 권한이라도 받아서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은 일단 되는 걸 하자라고 나름대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일본이 노렸던 거죠. 일단은 겉으로 보였을 때 확실하게 당근을 주기 위해서 헌병경찰제를 폐지합니다. 헌병경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 경찰이 굉장히 압박을 줬었죠. 조선 태형령 같은 거 하고 즉결 처분하고 막 이런 것들.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그냥 일반인 경찰로 보통 경찰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왜 조선모사냐면 인원은 늘어났어요. 인원은 크게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돼요.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하는데 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을 하느냐?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운동은 제국주의의 정반대편에 있잖아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의 정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어떤 흐름이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상 이 일제 식민 통치를 비난을 하고 결국에는 여기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독립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탄압을 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당근을 막 던져요. 너네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당근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학교 만들자는 게 있었어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돈으로 대학교 만들자라고 운동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어떤 그런 걸로 학교를 만들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독립운동가가 되거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흡수하기 위해서 여기 경성제국대학교라고 하는 걸 일본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교 자리가 아직도 그 서울의 대학로에 해화역 부근에 아직 남아있죠. 그 마로니에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마로니에 공원이 있었던 그 일대가 경성제국대학교 캠퍼스가 있었던 곳입니다. 1926년에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경성제국대학교를 만들어서 조선 안쪽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고등교육도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마저도 차별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선인들은 정말로 어떤 능력치를 인정받는 어떤 과목이라던가 이런 거에는 들어가지 않고 좀 기술적인데 치우쳐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안유지법에 대한 기출 사료가 있습니다. 치안유지법 조선에서도 실시를 하게 되었다. 자, 여기 사료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요거를 실시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비롯해서 이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독립운동을 전부 다 탄압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본격화된 경제 수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라를 딱 빼앗았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땅 조사하는 거를 먼저 했었어요. 토지 수탈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제 경제 수탈로 뭘 하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쌀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목적.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 수치량을 늘려서 생산량 양 자체를 늘려서 일본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고 이 농업력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식량 부족을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자기네 본토의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쌀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료도 쓰고 농법도 개선하고 수리시설도 개선을 해서 그냥 일정한 토지에서 나오는 쌀의 양 자체를 늘리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결국에 목표로 했던 것만큼 생산량이 늘지 않았는데 문제는 쌀 생산량이 기존의 원래 목표치에 비해서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양만큼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을 쌀이 없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식량 부족이 심화되고 우린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복지 증진이 아니고요. 더 많은 쌀을 생산해서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증산하려고 했었던 양에 가까운 양을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진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통치랍시고 회사령 이제 폐지할게 너네들 회사 만들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신거주로 변경은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여전히 존재를 했고요. 관세 철폐한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허들이 없어요. 일본 상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더 싼 가격에.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자본이 만드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전혀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미 증식 계획에 나오는 사료인데요. 주로 이렇게 항구에 쌓여있는 쌀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고 일본은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의 생산량이 뚝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그 식량 부족을 이용하려고 했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개선시켜 준답시고 이거 설치해 줄 테니까 너네 이만큼 돈 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농촌 경제가 훨씬 더 악화되고요. 그리고 토지 자체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일본이 원하는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서 토지 자체를 버리고 도주하는 케이스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조선의 농민들은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결과가 되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우리는 요 시기에 독립운동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문화통치랍시고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3.1운동 실패했었잖아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 참는 거 이제 안 된다. 이제 우리도 뭔가 좀 무력적인 방식으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의열투쟁입니다. 의열이란 단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게 의열단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김원봉이 조직을 합니다. 김원봉. 이 김원봉은 3.1운동의 어떤 규모를 봤어요. 그리고 독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본인도 품었겠죠. 하지만 평화적인 비폭력 만세 시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의열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뭔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이 활동 지침을 단재 신채호 선생에게 부탁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활동 강령으로 삼았어요. 민중이 직접 나서서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강령이 있었습니다. 주요 단원으로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요. 부산경찰서의 폭탄 투척 박재혁, 조선총독부의 폭탄을 던진 김익상, 종로경찰서의 폭탄을 투척했었던 김상옥, 조선판 쾌걸조로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의 폭탄을 투척했었던 나석주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주로 폭탄을 던지는 방식을 쓰고 있죠. 어디에?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운영했었던 식민 통치 기관에다가 일제 식민 통치 기관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의열단의 단원이 20명 안팎으로 시작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제때 검거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제가 눈에 불을 켜고 김원봉을 잡으려고 난리였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진 게 굉장히 화제였는데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종로경찰서가. 종로경찰서에서 이 도주하는 김상옥을 추적하면서 사로잡아라, 죽이지 마라, 쟤를 사로잡아서 의열단의 본거지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미션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백 명에 이르는 일본 경찰들이 이 김상옥 의사를 한 명을 쫓아갑니다. 정말 지붕 뛰어다니면서 쌍권총 쏘면서 도주를 한 거예요. 도망을 혼자서 상대를 한 거죠. 혼자의 몸으로 수십 명을 사살하고 결국에는 어떤 건물에 지붕에 뚫려가지고 건물 안쪽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겹겹이 일본 경찰들이 포위를 하고 너는 포위됐으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총알, 마지막 남은 총알로 자결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 영화에 이 장면이 그대로 극화가 됐었죠. 실제로 김상옥 의사는 내가 만약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거사가 실패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면 나는 그냥 자살하겠다. 혹시라도 고문당해서 우리의 어떤 이 거사의 목적과 장소 같은 걸 누설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약속을 지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크게 화제였었던 거고요.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의열단의 활동은 김원봉 본인은 이렇게 의열단의 활동 자체가 크게 타격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었던 이 사건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고요. 강호규라는 분이 있어요. 강호규. 여러분 서울역 가보셨습니까? 서울역? 서울역 가면 서울역에 옛날 서울역이 있고 지금 서울역에 있죠. 그 문화역 서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옛날 서울역 건물 보면 그 바로 앞에 도포자락 입고 있는 동상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 손에 수류탄 같은 폭탄 들고 있는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강호규 의사의 의거 모습을 담은 동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던졌거든요. 노인동맹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게 좀 대단하죠. 조선에서는 여자만 활동하는 독립운동단체, 남자만 활동하는 독립운동단체,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있는 노인들이 결성했었던 단체가 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 가입을 해서 강호규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을 하고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그대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고 거기서 사형을 당하면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은 무서우니까 내 목을 매는 고리가 앞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보통 막 울거나 살려주세요 이럴 법도 한데 이 강호규라는 분은 멋있게 절명시라는 시를 하나 딱 읊고 아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일본인들조차도 조선 사람들 정말 지독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노인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냐라고 굉장히 감탄 아닌 감탄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호규라는 분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럼 바깥쪽에서는 뭐 했을까? 해외 지역에서 국외에서도 무장투쟁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과정이 많이 나와요. 과정. 좀 굉장히 바트게 진행되거든요. 몇 개월 사이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요거를 연도나 월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이게 진행되는 인과 과정을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바깥쪽에 국외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주로 저기 만주, 간도 이쪽이에요. 여기에서 있었던 국외 무장투쟁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처음에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1920년에 딱 봉오동 전투가 터지는데 동명의 영화도 있죠. 그 영화가 아주 극화가 잘 된 영화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봉오동 전투의 배경,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 부대들이 아주 활발하게 여기서 훈련을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를 중심으로 부대들이 몇 개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연합을 했는데 이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봉오동 지역에 있었어요. 봉오동에 있었는데 여기를 급습을 합니다. 일본 군대가. 그러니까 이 일본군의 목적은 여기 독립군 모여있다고 하는데 소탕해버리지 뭐 이러고 나왔는데 좀 업수에 여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변변한 무기도 없이 아마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지. 그래서 이 들어왔었던 일본군 부대가 엄청난 이 작전과 여기에 휘말려서 결국에 대패를 하고 맙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둬요. 일본군을 무찌르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앙심을 품었겠죠. 바로 이제 추적을 해옵니다.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그 만주 지역에 군대가 좀 들어와요. 대규모 군대가 또 들어와서 또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 청산리라는 곳에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하고 김좌진 장군과 이범석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라는 이 군부대가 연합을 해서 청산리 전투가 이뤄지게 됩니다. 무려 10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무려 10여 차례 이상 크고 작은 전투를 했었던 걸 다 묶어서 청산리 전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본군을 또 대격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엄청 또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일본 군대가 깨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여기에선 우리가 한 수 위였던 거죠. 아주 오랫동안 이 척박한 간도와 만주 지역에서 훈련을 했었던 우리나라 군부대들의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나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둘 다 굉장한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우리가 대단히 승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약이 아주 바짝 올랐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보복을 합니다. 보복. 간도 참변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뭘 했냐면 독립군을 추적해서 잡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간도 지역에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냥 한인촌이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여기를 급습을 해서 군인이 아닌 한국인들을 그냥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이건 그냥 화풀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인해서 독립군대를 유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네 때문에 무고한 한국 사람 죽는다. 빨리 나와. 이런 걸 하려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을 합니다. 간도에 모여 살고 있었던 한인 사회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초토화가 되고 독립군들은 겨우겨우 간도 지역을 탈출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면 간도를 탈출해가지고 저쪽에 자유시라는 데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가 쫓아와. 자유시까지 쫓아와서 이건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전혀 자유롭지를 못했죠. 자유시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이쪽으로 들어가서 독립군 부대가 또 부대들끼리 내부적인 또 트러블도 또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크게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도 참변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무고한 조선 사람들이 애 어른 가리지 않고 학살되는 장면을 봤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영토 안쪽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무장해제를 하라고 러시아 군대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또 여기서 다수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우리나라 내부 분쟁과 러시아 군대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맞서는 과정에서 또 다수의 이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이걸 다 묶어가지고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두 번의 연이은 참변을 겪게 되면서 거의 뭐 초토화가 됐어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대단한 거는 이렇게 흩어지지를 않았고요. 다시 남은 사람들끼리 대열을 가다듬어서 만주로 돌아와요. 만주로 돌아와서 흩어져 있었던 남아있는 독립군들을 다 끌어 모아서 하나로 합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 세 종류의 군부대가 다시 성립이 돼요. 군부대 겸 그 기관체들이 생기는 거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 이름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앞글자만 해서 참, 정, 신이라는 글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성립이 되고 이제 독립운동이 좀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흩어지지 않고 또다시 재기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일본 제국주의도 아니 이 지긋지긋한 한국 독립군들 다 몰아내 버려야 되는데 저 만주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뭘 하냐면 미스의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만주 일대에 대규모 그 군벌이 있습니다. 군벌, 군사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장장님이라는 사람하고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뭘 체결했냐면 중국의 관리가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면 일본에 넘겨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약을 맺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협정이 되게 되고요. 일단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게 안 그래도 사람도 적은데 요게 3부로 나뉘어 있으니까 힘이 분산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 끝에 두 덩어리로 통합하는 건 성공했어요. 이 3부가 참정신 그 3부가 혁신의회하고 국민부라는 걸로 통합이 되는데 한계점이 보이죠? 결국에는 두 개로 나뉘어서 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국외 독립운동들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이거를 없애려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를 썼지만 어쨌거나 잔존 세력이 남아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특징입니다. 네, 미스의 협정이 뭔지에 관해서 이런 내용의 사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정리할게요. 산미 증식계획 나옵니다. 밑줄근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쌀을 쌓아놓은 군산항의 모습입니다. 일본으로 반출하는 쌀. 일제는 자국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920년부터 조선에 이 정책을 실시해서 수많은 양의 쌀을 수탈해 갔습니다. 네, 이 정책은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죠.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령이나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있었던 거고요.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로 넘어가는 얘기니까 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단체로 옳은 것은 저희 모두는 이 단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을수록 글자의 크기가 크대요. 폭파, 종로경찰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김상호, 김원봉 나오고 있죠. 네, 이 단체는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밑줄근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요 연표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죠. 이 자료는 홍범도 등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이 전투,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가 국외의 독립운동에서 처음으로 20년대에 벌어진 전투였어요. 딱 1920년이죠. 그리고 나서 도미노처럼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3부, 3.2부, 뭐 형성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스타트를 끄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다 겪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군대를 정비하고 있으니까 이 만주 지역에 퍼져 있는 한국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기 위해서 모 협정을 맺죠. 일본이 중국 만주 지역의 군벌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스야 협정 이전 시기겠죠. 미스야 협정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뒤쪽 시기로 가는 데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에 힘쓴 박영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죠. 이렇게 사료로 나올 때라도 하나씩 좀 이름을 기억해 둘게요. 신흥무관학교 교관 및 북로군정서 사관 연성도 학도단장으로 활동했다. 북로군정서 나오네요. 그리고 1920년 10월 달에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등으로 구성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10여 차례 교전을 벌여서 승리하였던 여기서 힌트는 북로군정서하고
대한 독립군, 이거 홍범도 장군 거죠.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군대하고 대한 독립군,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 연합해가지고 10번에 걸쳐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거둔 전투는 봉오동에 이은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이렇게 체크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명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성보하고 대전자령 전투는요.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부대하고 항일 중국군이 연합해가지고 했었던 큰 전투고요. 영릉가 전투, 조선혁명군하고 마찬가지로 항일 중국군이 연합한, 그러니까 중국의 군대하고 연합했었던 거를 나머지 보기 선지로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우리도 다른 거를 좀 하게 돼요. 왜냐면 문화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친일파들이 막 양성됩니다. 이 친일파가 양성되는 거에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본격화된 일본의 어떤 경제 침탈이나 어떤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과 군대 양성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실력 양성 운동이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있어요. 요거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실게요. 물산, 우리나라 물건, 우리나라 물산을 장려한다, 권고한다라는 거죠. 내용 볼게요. 일제가 너네 회사령 굳이 안 해도 되고 이제 신고만 하면 돼. 회사령을 폐지하고 또 관세 철폐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회사령이 폐지돼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도 있지만 일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회사 막 세워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제품에는 관세도 철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이 우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그 물건 만들고 파는 조선 기업가들은 지금 일본 기업에 다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건이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합니다. 우리의 자체 자본이 망하는 게 더 안 좋다. 우리의 자체 자본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 써야 된다. 일본 걸 대놓고 불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를 쓰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토산품, 국산품 쓰자. 그래서 민족산업 자립해야 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있고 그래야 우리가 경제권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이런 운동이 추진이 되는데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캠페인에 가까워요.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요런 구호를 내세워서 요 운동이 있었는데 처음에 요걸 외친 사람은 평양에 살고 있었던 조만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산 장려회라는 게 조직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 이게 서울까지 퍼집니다. 서울에서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이 돼서 그때부터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운동에 참여한 여러 세부, 하부 단체들이 있었어요.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등등등 여러 단체가 호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주로 요런 토산품, 국산품 애용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적인 부분 민립대학 설립운동 아까 있었잖아요. 조선교육령이 선포가 되어서 너네 대학교 만들어도 돼. 당근 준 거죠. 조삼모사지만.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원래 일본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육 6년 받는 거를 우리는 4년 받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도 고등교육기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대학교 만듭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이상제, 이승훈 등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학교 만듭시다.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도 구호가 있습니다. 한민족 1천만이 그 당시 인구겠죠? 1천만이 1원씩만 내면 학교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또 가열차게 참여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합시다라는 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금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 원하지 않겠죠. 이거 진짜 만들어주면 어떡해.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내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친일파를 양성해야 되는데 여기를 다니는 애들은 독립운동으로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닐 예정인 조선의 엘리트들을 친일파로 양성해서 쭉 키워내기 위해서 다른 걸 하죠. 일제가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일단 모금운동 자체가 실패를 했고요. 일본인들이 얘네가 또 모금운동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우리가 당근을 던져주자. 그래서 한국인의 고등교육을 같이 시켜주겠다. 이 열기를 우리가 대신 학교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성제국대학은 실제로
조선 내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의 고등교육을 좀 담당하는 바가 컸고요. 한국 사람이 입학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기술부 같은 데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 식민통치기구에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로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우게 되고요. 요 경성대국제학이 있었던 자리에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면 서울대학교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위치를 바꿨지만. 그리고 일본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민화라 그래요.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르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글자 못 쓰고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문맹률이 너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신문도 못 읽고 책도 못 읽고 공부도 못하고 머릿속에 뭔가 생각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 계몽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좀 있어가지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요런 표어를 가지고 민중 계몽, 농촌 계몽 운동이 진행이 돼서 신문사로 동아일보가 참여해요. 신문을 만들면 뭐해? 10명 중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나 2명밖에 없는데 정보의 격차가 상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가 나서서 문맹 타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교과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데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검, 절약, 미신타파 등등등 기존의 농촌이 가지고 있었던 구습에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게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사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뭐 일어난 게 많아요. 껍데기만 그렇긴 했지만 조삼모사기는 했지만 일단 고삐를 풀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농민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쪽에 이 산미 증식 계획도 그랬지만 수탈이 본격화되거든요. 여기에 저항하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있었고 이 지주들 중에서는 일본인도 뭐 상당했겠지만 친일파 지주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농민운동 중에서는 소작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대신에 내는 돈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신안의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신안군 암태도에 소작이 부쳐먹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높다는 거지. 너무 소작률이 높으니까 이 지주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뭐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시위를 해서 결국에는 요거가 소작료를 인하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노동운동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모든 노동운동하는 그 단체에서는 주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산 총파업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그 원산 쪽에 라이징선 석유회사가 있어요. 일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일본인 감독이 있는 곳인데 이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굉장히 구타를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격분해서 파업을 합니다. 원산 총파업. 실제로 굉장한 타격을 줬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무차별로 당하기만 했었던 시절이 조금 벗어나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돈 올려줘라. 그리고 우리 노동 조건 개선해줘라. 이러면서 원산 총파업도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농촌 계몽이나 교육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전에는 잘 몰랐던 거에 눈뜨게 돼요. 이른바 뭐 계몽과 같이 이루어진 인권에 대한 발견인데 소년운동이 좀 눈에 띕니다. 천도교에서 주로 주관해서 추진했었죠. 천도교의 그 유명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요 활동 한번 볼게요. 천도교 소년회라는 집단이 있어서 왜냐면 천도교가 인내천 사상이잖아요. 동학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하늘 아래 똑같다. 모두 가슴에 만쪽에 마음에 한울림을 모시고 있다. 평등 사상을 강조하니까 여기 평등에는 어른과 아이의 평등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인격체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방정환. 그리고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게 되고요.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해라 라는 표어도 내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도교와 소년활동, 소년운동이 연결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내용 나오죠. 어린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쓰였다라는 거 보시고 지금도 어린이날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린이에 이어서 사회적 약자로 평가됐었던 사람들,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운동이 일어나요.
근우회라는 단체가 주요 단체입니다. 1920년대에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사회운동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여성의 인권을 올리려는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여성의 계몽, 차별, 철폐합시다. 그리고 구습, 여기서 말하는 구습은 아주 오래된 남녀 차별이겠죠. 이런 거 타파를 주장을 했고 여성을 계몽시키기 위한 강연회 많이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또 형평운동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 도축업자인 백정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못해요. 백정의 자식들은. 사람들이 하도 차별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모욕적인 어떤 칭호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라는 걸로 이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 포스터가 가끔 사례로 나오니까 요거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성으로 형평이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전개되는 거는 이 진주 지역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됐다라는 게 있어요.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자는 거여서 나중에 1920년대 중반이 되면은 사회주의 계통과 연결을 해가지고 민족 해방 운동으로 또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산 장려에 대한 운동의 새로운 풍조가 시작된 이래로 반드시 토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거 원료로 삼아서 이거 만들자. 예시를 들었죠. 현재 인도에서는 간디캡이 재밌는 단어죠. 간디 모자. 간디 모자가 크게 유행한다는데 간디가 발명 제조한 순인도산의 재료로 만든 인도인이 만든 모자라고 한다. 인도에서 벌어졌었던 일종의 물산 장려 운동이겠죠. 자, 우리의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이 아니고 앞전 시기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국채보상운동이고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맞죠? 조만식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제창을 했고 나중에 서울까지 서울에도 기성회가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정답 2번이에요.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는 우리의 상권 수호 운동이 있었고요.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추진한 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독립협회가 하는 일입니다. 자, 아래쪽에 오답 정리해서 나머지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라이징선 석유회사, 이 결정적인 힌트 나오고 조선인을 구타한 일본인 감독을 파면하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뭐 요즘에도 들어볼 수 있는 구호 같아요. 1920년대에 석유회사, 일본인 감독 힌트 나오고 요런 거를 종합해 보면 요 사건은 이 석유회사가 위치했었던 원산에서 일어난 원산 총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아직 한 개도 안 배운 것들이 나와요. 현대로 넘어와야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뒤쪽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는 걸 반대했었던 1960년대 6.3 시위가 있었고 농촌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 반대해가지고 무차별 학살이 진행되었던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전부 다 현대사 파트로 넘어가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3번 원산 총파업으로 체크하시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소파 방정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천도교, 색동회 다 관련 있는 거네요. 가에다 뭘 넣으면 좋을까요? 네, 바로 보이죠? 어린이날 넣어주면 좋겠죠? 어린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린이날 딱 떠오르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가능을 했었죠. 나머지 것들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라는 분이 쓴 거죠. 기획문이고요. 진단학회, 일제강점기에 조직된 학술단체입니다. 여기서 모종의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긴 했었죠. 통리기무아무는 우리가 한참 앞서서 배운 거였죠. 조선 정부가 초창기에 개화정책 실시할 때 설치했었던 기구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자료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의 백정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일으켰던 운동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누가? 백정들이. 도축업자죠.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 아직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요 운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지금 가라는 데 들어가는 게 요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포스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여기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라고 나오죠. 네, 요 운동은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선 내용에서 자료를 잠깐 봤었습니다. 형평이 써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 3번은 읽을 수 있는 걸 거예요. 2번에 조선물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어린이날 3번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41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920년대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 대중운동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주 중요한 단체가 하나 또 나오죠. 앞서서 배웠던 신민회랑 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60만세 운동이 나옵니다. 192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3.1운동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을 필두로 이제 일어났었던 일이었죠. 고종의 인산일 때를 노려가지고 일어난 운동이었는데 그거의 두 번째 버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사망을 했을 당시에도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 삼아서 두 번째 만세운동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실패하긴 했습니다. 일본의 수탈이 1920년대에 굉장히 심해졌어요. 문화 통치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뜯어가는 건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교육 정책도 여전히 굉장히 차별적이었고 딱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왕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3.1운동 2탄을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계획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력을 보셔야 돼요.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천도교의 일부 세력, 여기에 민족주의 계열이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학생 단체들이 연합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순종의 인산일이었던 6월 10일을 시위 날짜로 픽한 거예요.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여러 세력이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전개되는 과정이 안타깝게도 사전 발각됩니다. 일본도 3.1운동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얘네가 혹시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감시를 철저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만 이 감시에서 살짝 벗어날 수가 있어서 학생단체의 시위만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규모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던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만세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연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회주의 세력이랑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됐다는 거죠. 일단 계획할 때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야, 우리가 같이 뭔가를 공동의 목적을 도모해서 힘을 합쳐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로 출발하는 것도 뭔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니겠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민족 유일당을 만들게 되는 거에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60만세 운동에 대한 사료 한번 보시고 자, 그럼 민족 유일당 운동이 뭐냐? 신간회라는 건 대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족 유일당은 말 그대로 당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로 흩어져 있으면 힘이 분산되니까 지금 우리는 일제라고 하는 막강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자꾸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세력은 계속 분열해요. 이 민족주의 세력 중에 일부는 우리도 자치를 하면서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먼저 획득을 한 다음에 숨 좀 돌리고 이 독립운동 하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랑 타협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게 됐겠죠. 반면에 뭐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들이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 일단은 자치권이라도 얻어서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세력과 무슨 소리, 일본과는 그 어떤, 일본이 주는 그 어떤 사탕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일본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은 좀 수그러들어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도 고려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요거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그 민족 단체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랑 민족주의 세력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하는 거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정우의 선언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회주의 세력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연설로서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게 되는데 아예 우리가 완전히 아무하고도 힘을 합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하고는 우리가 손을 잡을 의향이 있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정우의 선언입니다. 계기는 60만세 운동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였고요. 구체화된 거는 정우의 선언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정우의 선언 이후 이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밖에 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정우의 선언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신간회 창립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력 연합해도 되겠네? 그 가능성 확인했죠. 정우의 선언으로.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합법적인 단체, 그 단체. 여러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있는 이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고 합니다. 신민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민회는 비밀결사 단체였고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만든 단체로 활약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신간회가 창립이 됐고요. 그럼 무슨 활동을 했느냐? 신간회의 활동 강령 볼게요. 우리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각성, 그리고 민족 대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 일체 부인입니다. 일본이 어떤 사탕을 던져도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치로 세우고 있어요.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민중대회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통학기차에서 우리나라 학생과 일본 학생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학생을 일본 학생이 희롱을 한 거죠. 이게 집단 패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일본 학생이 잘못했는데 처벌은 우리 쪽만 받고 여기에 대한 해결이 도통 나지 않고 이 아이들은 피가 끓는 청소년들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학교들이 호응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학교 대 학교 싸움이 아니고 약간 좀 문제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를 놓고서 진상조사단이 파견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진상조사단을 신간회가 파견을 하고요. 이거를 민중대회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눠보려는 것까지 준비를 합니다. 이 신간회는 전국에 지회가 14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원산 총파업도 지지하고 지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나오는 게 근우회입니다. 여성들의 단체인데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근우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여성 계몽, 차별, 구습 타파하겠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근우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꼭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간회 활동 언제 중단돼서 이제 해소됐느냐? 해소는 이제 해체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합을 중단하겠다라고 노선을 변경합니다. 이전까지는 합치는 게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단체에서 이탈을 하면서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어영부영 흩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네, 신간의 강령 한번 볼게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리 각성해야 돼. 이거 아니야. 얘네 문화 통치해주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끼리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돼. 단결을 공고히 하고 기회주의 절대 우리 타협하지 않아. 자치권은 무슨 자치권이야? 여기 우리 땅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명문화 시켜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봤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꽤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따로 꼭지가 빠져나와 있습니다. 발단되는 사건 한번 볼게요. 광주에서 나주로 이동하는 통학열차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한테 뭐 성적인 희롱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희롱을 해서 그거를 말리던 중에 한국 학생이 그걸 말리던 중에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또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끼리 화르륵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크게 커지고 이거를 수습하려고 나왔었던 경찰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매우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 조선 학생, 한국 학생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전개 과정 볼게요.
광주에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그 일본인 학생이 검거자 일본인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을 같이 약간 가두고 있었어요. 너네 둘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구금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왔던 거는 우리한테만 그걸 했던 거죠. 우리는 거의 학생들이 준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들어가 있었는데 왜 애꿎은 우리 학생들을 검거해 가는 것이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억지로 별 죄도 없이 검거당했었던 한국 학생들을 일종의 탈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구출을 하고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해야 된다. 뭐 이런 구호를 내세워요. 왜 한국 학생 잡아가냐? 잘못은 일본 학생이 먼저 했잖아. 이런 거를 잘잘못을 따지기도 했고 식민지 교육 자체가 지금 굉장히 편파적이잖아. 이것도 잘못됐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한국인한테 맞는 교육 왜 안 만들어주냐? 왜 우리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상한 교육 받아야 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일어난 학생 시위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시위로 성격이 눈덩이 굴러가는 것처럼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간에는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진상조사단을 파견도 하고요. 이걸 안건 삼아서 마치 옛날에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처럼 요거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수가 모이는 거를 염려했었던 일제가 방해를 해서 일제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굉장한 호응을 받았고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겠다. 동맹휴학을 합니다. 일제히 동맹휴학을 하게 된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920년대 항일민족운동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항일민족운동, 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대에 들어갈 적합한 사진 골라보겠습니다. 정미의병은 아직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네요. 60만세 운동이 20년대에 일어난 운동이 되겠죠. 1926년에. 조선의용대하고 헤이그 특사는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죠. 조선의용된 우리가 30년대가 돼야 배우는 겁니다. 의용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글자가 나오는 게 30년대에 많이 조금 나오죠. 자,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6년 그날의 길을 따라 창덕궁 도남문에서 궁궐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대문으로 흥인지문으로 나가는데 국장행렬이라고 나오네요. 우리 동아리에서는 요거 당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던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순종의 장례, 국장, 중앙고등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며 만세를 외쳤다 등등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순종의 인산이를 기점으로 벌어졌었던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 이후에 우리가 서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성향 가지고 있는데 같이 연합하는 거 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다고 했었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신간의 창립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죠.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는 을미의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친 거는 3.1운동이죠.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거는 드나로드 운동입니다. 문맹퇴치운동, 실력양성운동이 있었죠. 정답은 1번 신간의 창립의 계기가 되었다로 살펴볼 수 있겠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뉴스에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이상재 선생의 장래가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선생은 일체의 기회주의를, 여기 힌트가 나오네요.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함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었던 이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서 민족유일당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족운동에 헌신했었던 선생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애도하였습니다. 네, 이상재 선생, 민족유일당 운동,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신간회라는 단체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보안에는 앞선 그 황무지 개강권을 저지했었던 단체였고요. 진단학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시기에서 배울 거고 조선 형평사는 형평운동을 맡았었던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신간회고요.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네요.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을 희롱해서
조선 학생이 일본인 학생의 희롱 사건에 격분을 하다. 이 여학생 지금 보이죠?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있네요. 이거랑 관련된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게 신간회가 했었던 활동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간회 등이 지원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거 정답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이거를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를 시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거는 을사늑약 이후의 사건이 되겠고요. 28 독립선언서 작성한다. 이 시기랑 맞지 않죠? 한참 앞선 시기인 1919년이고 요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3.1운동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도쿄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조선인 유학생 청년들.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공포하다. 1920년대에 일어나는 내용이기는 한데 신간회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계통의 운동,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새롭게 제정했었던 법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신간회하고 신민회 활동을 가끔 섞기도 하는데 둘이 활동했었던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인 특징을 좀 보시고 1920년대는 뭐가 단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제가 통치의 방식을 유해 보이는 척하게 바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1920년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를 또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1930년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